우리나라의 거대 석회 동굴로 유명한 화암 동굴. 하지만 이곳이 과거 금을 캐던 금광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천포 금광으로 더 유명했던 이곳. 한창 금광 열풍이 불던 당시엔 이곳에서 연간 순금 22,904g을 생산하던 국내 5위의 금광이었다. 가난한 산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금광 개발 이후 전국에서 이를 찾아 몰린 사람들로 많은 마을이 형성됐고 지역 경제 역시 화랑을 이루게 되었다. 네, 여기는 지명이 천포리라서 천포광산이었습니다. 최초에는 금을 발견한 계기가 이 동굴 지하수가 흘러내려서 앞에 강물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사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금을 캐는 모습을 보고 이 금이 어디서 나올 것이라는 추측하다 보니까 이 광산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1922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그 광산이 개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광부들은 운영권자는 아마 일본이었을 것이고요. 그 광부들은 주로 한국 우리 농민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작업 환경은 뭐 보안 장치나 안전 장치 없이 나무 사다리나 나무 발판을 이용해서 징이나 괭이 이런 것으로 해서 광산석을 개발했던 것이십니다. 1930년대 전국에 불어닥친 황금광 열풍. 금만 캐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과는 달리 현실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맨몸으로 금을 캐야 했던 당시 광부들의 목숨은 그저 울에 맡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그래도 내일은 황금 부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에겐 이 괴로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금맥이 있는 곳을 파 들어가면은 천장 쪽으로 팔 수도 있고 옆구리 쪽으로 팔 수도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갱도가 상부 갱도, 하부 갱도 크게 분류할 뿐이지 여러 갈래의 갱도가 수없이 존재했던 거죠. 금맥이 있는 곳은 무조건 파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갱도라고 이름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거미줄처럼 많이 갱도를 뚫었던 것이죠. 일제광점기 황금광 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천포광산. 그 당시엔 정선 시내보다 천포리가 더욱 부유한 동네로도 소문이 났는데 그도 그럴 것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매달 월급이 나오는 광부일이 계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광 광부들의 자녀들은 비교적 고등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삶은 꽤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천포리의 영화도 해방 이후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1945년 해방 이후에 금광이 중단된 사유는 아마 일본인이 광산주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갑작스레 그 관건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그 축적된 기술도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금광을 계속하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동굴.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일본의 금수탈에는 수도권이라고 예외가 없었다. 현재는 시민들을 위한 관광동굴로 역할을 하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금을 캐는 가학광산으로 알려져 있었다.
금은 물론 은, 동까지 일본은 가학 동굴에서 생산되는 모든 광물을 수탈해 갔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은 없지만 해방 이후인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52kg의 금을 생산한 것을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 금 수탈량은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학광산은 조선인들의 징용 현장 중 한 곳으로도 손꼽힌다. 군인으로 징병을 면제해주지만 그에 못지않은 사지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금광산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 그리고 가장 많은 채굴량을 자랑했던 가학광산. 값비싼 광물들이 모여있는 이 광산은 당시 일본인들에게 보물창고와도 같았다. 저희 광명과학광산 동굴은 1912년부터 돼서 102년 된 광산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광산으로서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금속 광산으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년부터 채굴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민족 자원이 상당히 수탈된 그런 역사의 현장이고, 또 일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 광부로서 일하는 사람한테 징용을 면제했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인력과 그 노동력과 그다음에 어떤 자원들을 수탈해간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자원을 수탈하려는 일본, 그리고 힘든 세상을 탈피하고자 했던 조선 사람들의 처절한 사투가 만나 빚어진 황금광 시대. 그 시작은 1930년대보다 훨씬 더 이전인 고종 황제로부터 시작됐다. 하루하루가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조선 고종시대. 이 당시 고종 황제의 결정은 조선을 뒤흔든 50여 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1890년대 국권과 왕권이 바닥에 떨어진 당시 조선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서구 열강들의 외교적 공격이 힘에 부친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중 고종 황제는 주치의였던 호러스 알렌에게 그 해답을 찾았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알렌을 통해 미국과 우호적인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것. 1882년에 조민수 통상조약으로 미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오랫동안 미국이 운상금광의 채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알렌은 고종의 어이기도 했기 때문에 알렌이 본격적으로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나서부터 미국으로 채굴권이 넘어가게 된 거죠. 여기서 고종 황제가 착각한 것이 있다. 일본뿐 아니라 모든 서구 열강은 조선의 국권 침탈을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조선은 서구 열강의 외압을 이기지 못하고 불공정 조약을 다수 맺고 있었다. 이를 빌미로 서구 열강들은 조선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우선은 이제 열강들과 맺은 조약에 최해국 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최해국 조간이라는 거는 지금 뭐 미국이나 독일하고 맺는 이 조약 내용 속에 좋은 유리한 조건이 안 들어 있어도 다른 외국하고 또 맺을 때 좋은 조건이 있으면 최해국 조간이라는 그 문구만 넣으면 다 해당되는 걸로 이런 조약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최해국 조간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우호교류에서 최고로 예우한다는 명분으로 느꼈지, 실질적으로 이걸 넣는 순간에 여기에 없는 문구도 여기에 없는 혜택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건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실리에 조금 어두웠던 거죠. 결국 고종은 서구 열강들에게 우리나라 자원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수탈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게 된다. 서구 열강이 조선의 금광 개발에 눈독을 들인 것은
일찍이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적힌 문구 때문이었다. 조선과 일본은 황금의 나라이다. 1871년 가장 먼저 조선의 금강 채굴권을 획득하기 위해 움직인 미국은 1882년 조선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자 곧바로 알렌을 이용해 고종 황제에게 운산 금강 개발권을 따낸다. 미국은 중국 말레이시아 광부를 고용해 본격적인 금채굴에 나섰고 금강 근처로 오는 조선인들에겐 노터치라 외치며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노다지라는 말은 그 노터치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평안도 운산 금강 거기서 하도 많이 이제 금이 나오니까 당시 그 미국인 감독관이 운산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말라, 그 금 광맥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영어로 노터치라고 했답니다. 노터치. 그게 이제 자꾸만 발음하다 보니까 노다지라고 했다면서 금 광맥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노다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조선은 미국을 시작으로 1896년 러시아의 함경도 경원의 종성사 금광을, 1898년 영국의 은산 금광, 독일의 당연 금광을, 1900년엔 일본의 직산 금광, 1901년엔 프랑스의 창성 금광의 채굴권을 넘겨주게 된다. 서구 열강들은 막대한 양의 금을 채굴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의 직산 광산은 한 해 300kg 상당의 금을 채굴했는데 이는 충청 지역 금 생산량의 50%에 달하는 양이었다. 일본이 계속 여러 그 개발권이라든가 채굴권이라든가 뭐 광산도 당연히 직산 금강이라든가 확보를 해요. 특히 일본은 거리가 가까워서 석탄 같은 건 엄청 양이 많아서 멀리 있는 미국이나 뭐 독일은 그거는 엄두도 못 내는데 일본은 가까우니까 벨런 걸 다 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이라는 걸 강제로 체결해가지고 1906년에는 이등방문이 이제 들어와서 통감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법을 다 바꿔요. 뭐 시설 강령이라 해서 말로는 뭐 근대화하기 위해서 다 바꿔야 된다 하지만 속으로는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바꾸는 속에 1906년에 광어법을 개정해요. 점차 서구 열강들의 기업적 금광이 늘어나자 그 주변엔 일거리를 따라 모인 사람들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향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모인 금광촌의 사람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금광에서 몰래 금을 훔쳐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은 여전히 궁핍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마 여기 지역 주민들을 가지고는 필요한 인력을 전부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외지에서도 많이 직업을 구하려고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현지민보다는 아마 외지인들이 더 많이 광부로 종사했을 것 같습니다. 마을은 사람이 먹고 사는 곳이다 보니 금강촌에 있으면 오일장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1899년 경기도 1곳, 충청도 6곳, 총 10곳뿐이었던 금강촌 오일장은 6년 뒤인 1905년엔 무려 103곳으로 10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그만큼 금강촌이 단시간 번성했다는 이야기다. 당시 금강촌은 현금이 도는 곳이다 보니 주막, 식료품 등 다양한 품목이 고루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는) 금채굴의 황금기라 불릴 만큼 전성기가 열리는 시대였다. 그 결정적 계기는 한일 합병에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시작.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금을 수탈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1931년에 부임한 조선 총독 우가키 가지시게는 산금 장려 정책을 통해 일본 재벌들의 금광 개발을 독려하는 데 앞장섰다.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일본의 금 채굴량은 총 금 56,586kg, 사금 9,255kg이었다. 매년 금 채굴량의 증가세가 급증할 만큼 일본은 금 수탈에 박차를 가했다. 그 당시 1931년도 조선 총독으로 부임했던 우가키가 산금 장려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산금 장려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금광 개발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금광을 개발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여러 가지 재련소를 설립해 줍니다. 그래서 황금광 시대가 열리고, 그 당시 우가키가 그런 그 정책을 편 이유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그 전쟁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군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결제 수단이었던 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이곳은 1930년 당시 전국 금 생산량의 30%를 담당할 정도로 많은 금이 나왔던 지역이다. 그 금을 찾기 위해 몰린 일본인들은 아예 터를 잡고 금맥을 찾기 위해 혈안이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논을 많이 사가지고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시모토 농장이라고 농장한 사람 주인 집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하자면 이 집이 안에 가면 참 김제 잘 짓다는 집인데, 김제는 이 역전근방으로 쌀을 실어가기 위해서 이 근방에서 뭐 땅을 사가고 집지에서 몇 채가 지금 일본식 가옥이다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하시모토 농장이라고 농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이게. 현재 김제역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을 둘러보면 그 당시 금 발굴 현장을 거의 둘러볼 수 있을 정도다. 일제강점기 시대 김제는 쌀 다음으로 금 수탈이 심했던 지역이다. 김제에서도 금구면, 금산면, 황산면, 복남면이 금채굴의 중심지로 불렸다. 김제의 금광은 총 9곳. 그 외에도 하천과 냇가엔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금광 채굴은 김제의 지역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본은 전국 최초로 전군도로를 김제에 조성했다. 이 모든 것은 김제의 금을 장항제련소로 옮기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장항제련소에서 제련된 금은 군산항으로 이동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서 전군도로를 통해서 군산에 가가지고 군산에서 일본으로 배로 갔지요. 그때마다 교통수단 안 했던 게 주로 해운을 이용했거든요. 군산항이 옛날에는 군산시도 아니고 군산군도 아니고 섬이 있어요. 조그마한 섬. 군산도였어요. 군산도. 이게 군산으로 해서 일본으로 배가 갔어요. 이게 군산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쌀도 실어가야 하고 금도 실어가야 하고 목화도 실어가야 하고 모든 걸 다 실어가야 하는 게 군산이 그래서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마한 섬이었는데. 김제시의 금광과 사금 채취는 모두 모악산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산하권에서는 금광석 채굴이, 평야 지역에서는 사금 채취가 이루어졌는데 활발하게 금광석이 채굴되는 금광만도 9곳. 파고 또 파도 끝없이 나오는 금광석에 김제는 당시 금밭으로 유명해졌다. 그와 동시에 이곳에서 기회를 잡기에 몰린 외지인들도 급증했다. 이곳은 김제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석금을판이라고 판 굴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 이 꽃갈병이라고 하는데 이 산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입구가 하나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면 거미같이 생 있어요. 그래서 전부 산이 비어 있다고 해서 아주 꽃갈같이 생겼다. 비어 있는 우기만 있고 속은 비어 있다 해서 꽃갈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일본 사람들 석금을 많이 파갔어요. 1910년만 해도 김제의 광부는 한국인 249명, 일본인 419명, 미국인 22명, 영국인 11명 정도였다.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공식적인 광부들의 채굴보다 불법적인 채굴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밀채굴로 금을 채굴해 한 몫을 잡으려는 외지인들이 성행했기 때문이었다. 일본 사람들이 석금하고 사금하고 이 가지고 김제에서 캔 금의 양이 전국 채금량의 30%를 캐갔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금량을 캐간 것이죠. 그래서 김제는 말이 김계가 아니라 금계인데 조선조 때 이씨들이 이씨가 왕이 되면서 금은 목을 말해서 한거이 것 때문에 금계가 아니고 김계로 이름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계는 아주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고장이고 그만큼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전역의 금광은 무려 3천여 곳이나 달했다.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지역에 금광이 하나씩은 있다는 이야기다. 남한에서 가장 많은 금수탈이 이뤄진 것은 단연 충청도다.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 청양군의 구봉광산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금광으로서 한때 금수급의 60%를 담당했을 정도로 대단한 곳이었다. 1930년대 한창 금 채굴이 이루어졌을 땐 하루 평균 60kg의 금이 채굴됐다. 조선인이 발견한 금광이지만 1917년 일본인에게 넘어간 후 무참히 파헤쳐진 것이다. 구봉광산은 본래 이 지역의 남양면, 화성면, 또 외산면 쪽으로 해서 자연 광구가 17개 광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금이 많이 난 광구가 903호라고 이 근처 남양면 구룡리의 근처에 있는 광구고, 여기서 봐서는 구룡리에서 최신부는 저쪽 용마리 쪽에까지 갔어요. 903호가. 그리고 여기가 그 광맥은 그 근처에 많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일정시대 때 노천에서는 거의 다 채광을 했고, 대명광업소에서 한 것은 6호맥하고 7호맥하고 두 개 광맥만 주로 개발을 했고 채광을 했어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는 금광들. 이제는 폐허가 되었지만 이 지역 토박이들에게 그날의 기억은 또렷이 남아있다. 여기가 이제 갱도인데요. 옛날 저 원갱도에서 들어가면 수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지로 들어가지고 광석을 빼내고 금을 캐내던 곳이에요. 금을 찾아 들어가는 순간부터 광부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갱도를 나와 밝은 하늘을 봐야 오늘도 무사히 보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금광의 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처절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무너지는 광구. 당시 광부들은 아무런 보호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금광은 가지에 가지를 치며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광구 본 굴 거기에 연결되고 직선으로 뚫린 굴이었다 여기가. 여기 그냥 공기도 봉급하고 이게 광석도 퍼내고 하던 곳이라고 그래요.
1930년대만 하더라도 이 금광에서 일하는 광부는 2천여 명이 넘을 정도였다. 그만큼 금광의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높았다. 그렇다 보니 이 지역 남양면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많지요. 돈 번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봐서는 남양면이라는 자체가 농촌이면서도 발전을 못한 게 광산에 아무것도 없어도 맨주먹만 갖고 가서 일하면 밥 먹고 사려니까 농사도 열심히 개발을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타 지역보다 한참은 뒤떨어졌었죠. 금광의 일이 늘어날수록 마을의 과부도 늘어났다. 당시 폐에 분진이 침착해 생기는 진폐증에 대한 인식이 적다 보니 병에 대한 심각성이나 치료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진폐 환자니 뭐니 그 방법이 참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구봉광산만 할 때도 70년도 이전만 해도 그 제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규폐나 진폐를 걸린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많은데 혜택을 못 받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산재보험료를 낸 게 근거가 있어야 그 혜택을 받는데 산재보험료 낸 걸 모르니까. 구봉광산의 엄청난 금 매장량은 일본인들의 금채굴 열풍에 더 큰 기름을 들이부었다. 그럼에도 줄지 않는 금채굴. 해방 후에도 구봉광산만은 금채굴이 멈추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광부의 매몰 사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요 지점은 하이북에서부터 한 20m 저 전방 거기가 사고 났던 지점이에요. 그때는 뭐 세계에서 최고 오래 있었다고 땅속에서 양창선 씨가 16일 동안인가 17일. 그래갖고 여기 아주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자들이 다 와서 여기서 왔었어요. 1970년대가 돼서야 막을 내린 청양군의 황금광 시대. 그토록 대단했지만 이제는 그 어르신들의 추억 이야기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1930년대엔) 일본의 산금 장려 정책과 함께 조선인들의 금광 개발 열풍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기였다. 빈농에서 금광을 찾아 부자가 된 최창학, 기자에서 언론사 사주가 된 방응호, 평양 제1의 부자 역시 금광에서 돈을 번 황금부자였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배운 것 없이 온갖 잡일을 하며 자라온 최창학은 금맥을 발견하자마자 일약 조선 제1의 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창학은 조선의 금광을 찾아 일본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였는데 그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에 투자하는 것 또한 아끼지 않았다. 당시 최창학은 조선 왕실 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했다. 현재 경교장이라 불리는 곳은 과거 죽첨장이라 하여 최창학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조선 왕실에서나 쓰는 자가용도 2대나 보유하며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인 재벌로 승승장구해 나갔다. 하지만 해방 후에는 김구 선생에게 임시정부에게 이곳을 헌납하여 경교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다.
아마 조선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조선에서 금강을 통해서 이제 큰 돈을 번 사람은 이제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는 이제 아주 가난한 그 빈농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금을 캐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우연하게 이제 좋은 금강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일확천금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조선인들에게 확 퍼집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 중에서 금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는 지식층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죠. 벌게 되는데 최창학 씨나 방응모 씨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금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사회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최창학 못지않게 금광 발견으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방응모가 있다. 그는 당시 경영난에 휘청이는 신문사를 인수할 정도로 엄청난 자산가였다. 방응모는 조선일보 사주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 원래는 평북 정주라는 지방에서 이름 없는 촌부로 살아가다가 40이 넘어서 금광을 개발했고 그 노다지 금광을 찾은 바람에 조선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고요. 그 자금을 이용해서 경영위기에 몰려있는 조선일보를 인수해서 이력 그 재계 혜성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태가 이렇다 보니 조선인들은 너도 나도 금광만 찾는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때부터 남녀노소 신분 고화를 막론하고 모두가 논밭 하물며 집안까지 파헤치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된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여 년까지 금을 찾아 헤매었던 1930년대의 사람들. 당시 전 세계적인 대공황과 맞물려 조선 역시 대풍작으로 모든 것이 폭락하던 시대. 그 와중에도 값이 오르는 금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극심한 인플레가 형성이 되고 대공황이 되고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되면서 금값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금은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찾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 조선의 사람들은 너도나도 광산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됐던 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3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일본이 다시 금본위제로 되돌아가면서 대외 결제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서 현물로서의 금 확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책적으로 산금 증산령을 갖다가 정책을 갖다가 피고 그러고서 저품위 광석까지도 보조금을 줘가면서 캐도록 그렇게 유도를 갖다가 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하는 문학 작품을 쏟아냈다. 그 대표작인 소설가 김유정의 작품 노다지. 더벌이는 이렇게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노다지하고 풀 죽은 대답. 척척 휠만치 들여박힌 금. 우리도 인젠 팔자를 고치누누다. 그는 껍적껍적 응동춤이 절로난다. 최만식이나 김유정 같은 작가는 직접 금광을 했던 사람이고요.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이라든지 노다지 같은 소설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최만식은 금의 정렬 같은 장편도 쓸 정도로 직접 금광을 경험했다는 것이 문학 작품으로 탄생한 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다지 노다지 금 노다지 노다지인지 치킨인지 알 수 없구나. 나오는 노다지는 많이 나오고 치킨이만 나오니 성화가 아니냐. 앵그라 차차차 앵그라 차차차 눈 빨간 노다지여 어디가 숨었기냐. 노다지 들으냐 사랑에 갈
금광 개발 열풍이 과열되면서 금광 채굴권을 두고 몇 배로 돈을 불려 판매하거나 가짜 채굴권을 판매하는 등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렸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금광이 아닌 빈집에서 금을 캐는 금도둑도 많아져 골치를 앓았다. 이 모든 것이 황금광 시대의 현주소였다. 그 세태는 점점 더 흉악해져 금광을 두고 가족 간의 분쟁이나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는 상황에까지 갔다. 이는 황금 만능주의,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황금광 열풍. 하지만 1941년 일본의 기습 전쟁으로 벌어진 태평양 전쟁으로 황금광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된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의 달러와 자금을 동결하고 양국의 군수물자 입수 경로를 차단했다. 이에 일본은 미국산 군수물자를 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 즉시 일본은 기업 정비령을 공포하고 산금 장려 정책을 백지화했다. 1939년에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일본은 1941년 말에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무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이전에 이제 금을 갖고 이제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원료라든가 이런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금보다는 더 귀한 이제 중요 광물들을 이제 증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금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 태평양 전쟁 이후가 되면은 사실 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943년에는 금광산을 정비하는 금산정비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금광 개발 시대는 끝난다고 볼 수가 있죠. 조선의 황금광 시대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광풍만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인에겐 살아남기 위해 해야만 했던 마지막 사투와도 같았던 삶의 투쟁이었다. 수탈의 역사, 그 상징이 된 가슴 아픈 역사의 중심이 바로 황금광 시대이다.